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준비한다고 아주 저녁 식전입니다. 이거 끝내고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저녁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또 갔다 와서 또 이거 편집해야죠. 그렇게 많이 요즘 이제 편집하는데 어지간히 좀 실력이 늘어가지고 별 시간을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가 모르겠네. 오늘은 어찌하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현혹되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가짜 뉴스에 현혹이 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가짜 정보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막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보통 이야기를 해보면 그 가짜 뉴스에서 막 이야기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나중에 조금 들어보면 이 사람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근거 없이 자기 감정에 완전히 치우쳤어. 막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사람들은 한쪽에만 너무 편향되게 정보 소스에서 그런 어떤 소스에서 정보를 계속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돼버리고,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힘듭니다. 고치기가. 자기 생각을 거기에 플러스 자기 자존심까지 들어가거든요. 완전히 자기가 살아온 걸 다 후회스럽고 잘못을 해야 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 누구라도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말도 해야 되고 참 조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저 태극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사실 비난을 하고 싶은데 비난보다는 그 전에 좀 처근하고 연민의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 언론들,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신세계가 포위가 돼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 슬픈 일이지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죠. 이 세상이 너무 옳고 깨우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오류가 또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나는 100% 나는 옳다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여러분, 부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깨우친 자세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깨우친 자세에서 세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하다 결론을 옆으로 또 썼는데, 이런 가짜 뉴스에 속는 거는 많이 학식이 깊고, 누구 말대로 가방끈이 길고,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주위에 젊은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태극기 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거 많이 봤는데요. 자주 봤는 건 아니지라도, 젊은 사람인데 교수인데도 아주 미국에서 하기도 좋은 대학에서 받아가지고 연구도 참 좋은 연구도 하고 한국 굴지에 무슨
한국에 뭐 잘 나간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 세계에서 살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사람이 자기 학문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자기 역전에 있는 노숙자보다도 못하는 그런 어떤 정신세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안타까운 일이죠. 부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 한쪽이 치우친 언론에서만 자기 생각이 컨트롤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이가 한갑이 넘어서 이제 뭐 그다시 이제 세상 일에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30대, 40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많은 관여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죠? 또 그 좋은 어떤 영향력을 또 가시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젊은 분들 특히 우리 학생들 부디 눈 크게 뜨고 깨우친 자세로 세상을 살아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통계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이하에서 그 속에 평균 편차라는 거하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봅시다. 일단 편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과학을 하시다 보면 실험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꼭 뭐 가짜뉴스라는 걸 떠나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만약 공대 학생이면 또는 이해하는 학생이면 저기 여러 가지 실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적어야죠. 실험 노트에 그죠? 자기 실험 그 측정치가 얼마인가를 적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기계에도 오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의 손끝, 우리가 이제 흔히 실험실에서는 손맛이 있다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손끝의 맛이 있으면 아주 그 값이 계속 재현성 있게 이 연구 실험에서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정밀한 것과 정확한 어떤 실험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중요한 게 재현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현성을 깨가지고 최대한 오차를 적게 만들어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듯이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이 실험이 잘 돼가고 있는가, 좋은 퀄리티에 있는 데이터가 뽑아지고 있느냐, 또는 그 실험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볼 때 이제 이러한 편차 형태의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일단 편차는요, 각 값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편차는요, 각 값이 산술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여기서 이 꼴이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xk-x바인데요. k 번째 값을 x라 할 때, 얼마나 산술 평균을 아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따라 평균을 벗어났는데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있는 그런 편차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총 이 평균은 총체의 합이거든요. 즉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들쭉날쭉한 값을 최대한 다 합쳐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그 개수만큼. 그죠? 그럴 같은 경우 여기 있네요. 여기 편차의 평균. 그렇지만 수학적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갱량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평균이라는 거는 편차의 평균은 알지만 그 평균 가지고 뭘 어떻게 그래 이게 어쩌어 이래 되는 거잖아요. 단 산술 평균에서 나온 편차는. 그래서 이런 편차를 알기 위한 편차의 평균을 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n분을 몇 개를 가지고 몇 번, 5번을 측정을 5번 했다. 이러한 것에 실제 값이, 측정값이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이 평균값을 구했지만 이 평균값으로서 얼마만큼 우리가 측정한 값이 얻는 것을 그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평균 편차라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드디어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이제 편차의 양으로 가든지 음으로 가든지 관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으로 그 절대값을 가지고 측정한 횟수만큼 n분만큼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평균 편차가 되겠고요. 이런 평균 편차의 제곱에 제곱금을 나눠서 제곱금을 생기면 그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녹이네. 즉 제곱금을 해주면 이제 평균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편차를 구하고 즉 절대값만 가지고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루트를 씌우고 이 제곱금을 근데 여기에 이 평균 편차의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세워주면 표준 편차 값이라는 우리가 실제 자기 실험에 가장 많은 가장 옳은 값이 있는가, 가장 정확한 어떤 경량을 이러한 평균 편차와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측정의 재현성을 부호에 관계없이 확인하는데 좀 스페링이 좀 여기 좀 글자가 좀 붙어서 잘못됐는데 아무튼 부호에 관계없이 편차의 그 절대값에 의존해서 절대값을 평균으로 구하면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얻을 수가 있다. 그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했던 걸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모표준 편차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인데요. 봅시다. 이 같은, 여러분, 이 공식이, 여러분, 애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 결과적으로, 스프레드 시트 갖고 다 해결할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이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런 식으로, 근데, 진행이 된다. 저 표준 편차에 있던 제곱근은, 편차의 절대값 평균에서 나온다.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의 분모에 값의 개수, 측정값의 개수를 나누어주는 상태. 예. 이게 이제 표준 편차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집단 아주 작은 부분, 이게 이제 n은 그 개수인데, 근데 이게 모집단의 전체 부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집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모집단의 어떤 일부만 할 때는 그만큼 n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집단의 아주 작은 부분인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n-1로 한다. 즉 전체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를 말하고 하는데 표본에 그때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구하잖아요. 그죠? 표본을 떼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n-1로 한다. 물론 이 공식도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애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다는 건 근데 애울 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거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냥 K에서 N까지 그리고 여기서 K부터 X바까지 평균값을 구하면 얘 제곱근을 해서 그 개수만큼을 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목적으로
표면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분모에 방금 말씀드렸던 A-1을 사용하라. 여기 보면요, 어떤 물리량의 n의 반복 측정은 크기 n인 표본 추출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할 때 10번을 12번 뭐 10번을 반복 측정할 때는 그만큼을 n을 그 n에다가 표본 추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건데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실험실에서 구하는 것은 실험실이나 실제 뉴스 뭐 여러 가지 측정 통계치에서 통계에서 나타내는 것은 주로 표준 편차입니다. 모 표준 편차가 아닌 전체 이것이 아닌 요 계산에 의해서 요런 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편차가 표준 편차가 그렇습니다. 표준 편차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만큼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당신의 실험의 에러가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당신이 들락날락 아니면 아주 조신하게 잘 실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표준 편차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순천시의 문제를 하나 봅시다. 내가 여기 답하고 전부 다 만들어 왔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내가 왜 이걸 보여주느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다음에 시험할 때 시험 날짜가 지금 26일 오후 1시로 정해질 것 같는데요. 제가 지금 최종 공식적인 공지는 내일 하려고 지금 내가 미리 이미 지금 다 문의를 확정을 다 해놨는데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내가 보내놨거든요. 재차 한번 확인하고 제가 내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그죠? 산술 평균은 키가 순천시에 사는 40대 남성 10명을 무작위로 뽑아 신장을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값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내보다 작은 사람도 있네요. 자, 맞네요. 174.2 해서 쭉 이리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네요. 산술 평균은 간단하게 다 더해가지고 그만큼 n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167.5.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차는 얼마 정도냐? 최고 큰 거하고 최고 작은 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편차는 어떠냐? 그럼 요 공식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요. 요 공식에 xk부터 해서 마지막 167.5 산술 평균 값을 이 x바가 산술 평균 값입니다. 여러분. 평균 값을 넣으면 요 계산을 하면 바로 6.0이 나오죠. 그래 표준 편차는 6.0이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그죠? 뭐 180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6cm 정도의 어떤 뭐 그게 있다. 꽃사가 표준 편차가 이 여러분들이 산술 평균 이 값을 냈는데 이 값은 이런 표준 편차 6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계산하려면 얼마나 또 10명을 다 더해야 되고 거기다 다 넣어야 되고 또 이 루트 씌워야 되고 평균 갖고 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제가 여기 커서 보이죠? 커서 잘 보시고 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명을 쳐넣고 10명을 쳐넣고 10명의 키를 쳐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에버리지도 여러분 얼마든지 잘 이제 이런 걸 쉽게 구하죠. 그죠? 이꼴 에버리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럼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꼴로 stdev 치세 이거 여러분들의 모든
펜을 위해서 이미 이 스프레드 시트는 어지간한 함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dev하고 가로 열고 b1 대시 저기 점 두 개 찍고 b10으로 이렇게 하면 해석 가로 닫고 하면 여기에서요 6.3이 딱 나오죠. 6.3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는 수학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연습해라고 내가 요거 일부러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 내가 실제로 이거 없이 여러분들 엑셀 갖고 연습해보세요 이러면 또 잘하는 학생이야 금방 하겠지만은 저는 항상 원하는 학생 편에 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어로 썼네요. 이거 하나 제 실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죠? 에버리지는 그냥 평균이고 그죠? 산술 평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A4 용지를 종이에 세로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자로 재든가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같은 경우 이제 몇 번을 한 번 갖고는 모르니까 5번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복 측정을 하는데 그 5가지 값이 다 똑같이 놓으면 표현 편차가 없겠죠. 근데 그 있으니까 사람이 손맛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에러가 있었느냐? 우리가 뭐냐면 에러랍니다. 에러 실험실에서 에러라는 소리 에러 봐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거의 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의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수치 넣고 텍스트 파일 쭉 받아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바로 그래프로 바로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 대학원 다닐 때 많이 했던 얘기고 뭐 지금도 우리 대학원생들은 하루 정도 하는 일이 이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실험실 외에도 실험 연구 외에도 연구 실험 외에도 이런 일을 하루에 꼭 하고 나면 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는데요. 자, 이들의 그럼 5분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어요. 아주 0.001 단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죠? 자, 이래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거 5가지 값이 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뭐냐면은 std 치고 가로 열고 요 b1에서 b5까지 이렇게 가로 닫고 요게 있어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다가 딱 그 셀을 정해 가지고 치면 값을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이런 식을 안 정해도 표준 저기 안에 있는 스탠다드 우리가 저기 스탠다드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 위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렇게 수치로 노가다들 안 하시더라도 이런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은 매우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우스 분포라고 정규 분포라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정규 분포는 있잖아요.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어떤 형태든 간에 분포도를 라는 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두 가지의 정보가 아니라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포 정규 분포를 그리면 그걸 이제 이름하여 독일 과학자인지 수학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요. 아주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평균 편차예요. 아까 했던 것과 차이가 아니고요. 이 시그마가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쪽인데요. 그래갖고 이 값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거의 뭐 통계에는 거의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정규 분포, 가우스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는 통계학뿐만 아니고요. 특히 또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서도 어떤 우리가 변수를 무작위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실제값이 있는데 그 실제
추가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참값이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한 분포를 기술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더 조금 한 가지 더 말씀, 뭐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는데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에 이제 기인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확률 분포를 없는 어떠한 변수라도 정해진 횟수 n만큼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막 추출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 값들의, 그 추출된 값들의 n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정규 분포의 어느 행태를 만든다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어떤 하나의 집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말해서 이제 정규 분포,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경향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그래 그 반복해서 나온 값을 계속 만들어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런 정규 분포 값이 좀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측정할 때는 있잖아요, 발생하는 그 오차다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측정값하고 리얼 참값하고 까이를 우리가 측정 오차로 합니다. 그냥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실험실에서 이제 그런 손맛에 의해서 어떤 친구도 좀 털털한 친구는 그냥 뭐 이런 오차가 크게 나오고, 아주 꼼꼼한 친구들은, 세밀한 친구들은 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차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랜덤 오차라는 것도 있고 랜덤 에러라고 하죠. 또는 시스테마틱 에러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눠 가지고 주로 우리 이제 계통, 즉 시스테마틱 에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마구잡이라고 해가지고 랜덤 에러는 측정을 여러 번 할 때 각 측정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는데 마구잡이로 생기는 오차, 이 기준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평균하면 결과적으로 제로가 되어버리는, 결국 하나만한 어떤 그러한 오차가 되겠고요. 뭐 큰 의미가 없는, 뭐 조금 더 그 어떤 정도는 정보는 주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아니고 별로 중요치 않고, 다친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죠. 마구잡이 오차는 그런 걸 하면, 랜덤 에러는 그리고 또 예측도 할 수도 없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측정을 계속 여러 번 했어요. 해가지고 평균값을 내가지고 측정 횟수가 이제 커지면 그 값들이 그 중심에서 어느 정도 분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포를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림이, 이런 가우스의 어떤 분포에서 이제 이런 특정 분포가, 이제 여기 잘 딱 한 줄로 전하는데, 측정과 조사가 늘어날수록 결과는 특정 분포에 근접하게 되는데, 측정 분포가 정규 분포, 즉 가우스 분포이다. 이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주로 이제 종 모양의 곡선이죠. 그죠? 이것은 이 모양과 위치 있잖아요. 이 동그란 이 모양이 이쪽으로 위치할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위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평균값과 이 시그마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기준을 해서 좌우가 대칭이면서 좌우 극단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쭉 볼수록 납작해지죠. 그죠? 이렇게 낮아지죠. 극각하게 수치가 낮아지는, 즉 종 모양의 형태를 가진다, 그런 거고요. 아까 방금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이제 이런 정규 분포는 모두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값으로, 평균값과 표준 편차값으로 특징이 지어지고요. 이러한 것을 이제 이 두 값을 이제 평균 제로에서 평균 1로 표준화 시킨 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예가 있네요.
자, 내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값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면,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아니고, 요거다. 요걸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듣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을 한번 보고. 어떤 값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면, 그 값들의 68.26%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이내의 사이에 존재하고,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즉 편차가 표준 편차보다 적고, 알겠죠? 이 값이 적다 이겁니다. 이 값보다, 시그마보다. 자, 그리고 95.44%는 편차가 표준 편차보다 2배나 더 적고, 이 시그마다, 그죠? 빼주니까 이만큼. 여기서 이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99.72%는 편차가 표준 편차의 3배보다 적습니다. 시그마. 이렇게. 이 부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계자료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니 범위를 나타내는 값은 변할 수가 있지만 그 범위를 차지하는 비중은 변하지가 않는다. 요 범위가 차지하는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여기 책이 잘 나와 있네요.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가 10점, 인 데이터 A, 평균이 2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인 데이터가 B. 자, 데이터, 그럼 A, 즉, 의 경우는 90점에서 110점이 되겠죠. 그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그죠? 사이 점수 받은 사람이 68.26%가 되고, 이 경우에는. 예? 그리고 데이터 B의 경우에는 180점과 220점 사이의 비중이니까 68.2가 되는 것인데, 이 말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만 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기만 하면 통계 자료의 특정 구간의 비중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그 구정에 있는 그 비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2배냐, 1배냐, 3배냐 이렇게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범위에 따른 비중은 수학적으로 구하여 잘 알려져 있고, 정규 분포의 장점인데,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얻은 대부분의 여기서 방점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얻은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만 하면 자료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위에는 뭐였지? 이거는요, 이게 이제 그 평균값인데요. 평균값과 위치, 그리고 이 시그마에 따라 스탠다드 디비전에서 넓이가 결정되지만 형태는 동일하다. 그러나 전체 넓이는 불변.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올라가거나 브로드하게 되더라도 그 전체 넓이는 불변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것만 알면, 방금 제가 우리가 말했던 요 두 개만 알면 그거에 대한 분포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2배냐 1배냐 그런 상황으로, 그죠? 0.5배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뭔가 짝소리 나죠? 이게 뭐냐면, 좀 여러분 뭐 시키시려고 모기가 계속 달려들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막 오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제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전까지 이제 했던 것을 기본으로 한번 문제를 하나 스프레드시트 갖고 풀어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세요. 아주 그냥 크게 기계적인 것 같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줍니다. 봅시다. 10,000명이 있잖아요. 시험을 쳤대요. 토익을. 그래, 평균이 520점이라는 게 받았고, 평균이 나왔고, 표준 편차가 150점이었대요. 요거 진짜 이러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나왔어요. 이제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값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820점을 받았어. 내가. 이럴 경우에, 나의 성적은 상위 몇 %야 들어갈까? 520점보다 훨씬 높다. 그죠? 그 300점이란 높다. 그죠?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가 근데 150점 있잖아. 그러니까 10,000명이 또 있고, 명 중에는 몇 명이 내가 몇 %에 들어갈까? 라고 해서, 자,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스코어가 820점 받았다. 그죠? 에버리지가 520점이라 했죠. 여기. 그죠? 표준 편차가 150점이죠. 스탠드 데비에이션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있잖아요. 여기에서 넣으면,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820.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내가, 여기에 있네, 여기.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있는데, 요, 노엄 디스크하고, X, 평균값하고, 여기 보시면, X값, 그러니까 자기까지 온 값이에요. 자기값이 온 값이고, 그 다음 평균값, 그 다음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true는 써야 돼요. 이건 사실, 이거는 이제 비중이라는 값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비중이 따르냐. 그래서 true하고 false라는 걸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false는 쓰지 마시고, 그냥 true라고 썼어요. true.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냥 true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아 넣으면, 내가 받은 점수를 넣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데비에이션 값이 얼마 넣고, 그냥 true라고 치고 가로 닫아치면, 바로, 요 값이 나옵니다. 요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값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X+2+, 상위 2.28%에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확률인데요. 이거는 똑같이 자 10,000명의 토익 성적이 평균 560점이고 평균 표준 편차가 140점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평균이 560점이고 토익 성적이 표준 편차 140점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한다. 어떤 학생의 점수가 260에서 833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예요. 즉 10,000명이 토익 성적을 얻었는데 평균 560점, 자 표준 편차가 140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정규 분포를 이루었다 할 때 어떤 학생의 점수가 260에서 804 어떤 학생이 괜찮아요. 어떤 학생 있을 확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 몇 %인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10,000명이 시험을 쳤는데 평균 560점이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40점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호되게 줬다. 그죠? 이 안에 260에서 830점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아주 높은.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가우스 분표를 이용한 통계 분석인데요.
그 아까처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9점에 100에 1에서 1 이만큼 빼주면 이제 2.2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최초 무한대 무한대라고 우리가 이제 원래 개념상 이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무한대를 말에 또 넣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수학적인 건 잊지 마시고 그냥 무한대에서 260점까지 면적이 요만큼이죠. 이제 면적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대에서 880점, 830점까지 요 가지입니다. 그런데 260점하고 840점하고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즉 그러면 요 무한대에서 830까지 면적을 우리가 구해보면 97.3이 나옵니다. 요 행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노름 디스크 해갖고 830점을 넣고 아까 이 비슷한 거 나왔죠. 이 값은 아닌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830 넣고 똑같이 이런 정규 분포값 요 값을 놓을 수 있도록 요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내가 만들어서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예. 자, 이 점수 있잖아요. 830점 나왔잖아요. 830점 560점이죠. 평균값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0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제 트루값 내라고 했죠? 그럼 요만큼 나옵니다. 그죠? 정규 분포. 그 다음에 260점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다. 그죠? 260점을 또 넣으면 0.01%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이 요 사이에 얼마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요 사이에.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있는 분표도 값을 빼주면 이 값을 여기서 빼주면 0.9575 나와요.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95.7%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데 요걸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산술 평균과 요 두 가지 있잖아요. 평균과 표준의 대차 요거하고 요거를 어떻게 원활하게 엑셀로 산술 평균은 이러면 이미 잘 아는 것이고 이제 스탠다드는 오늘 처음 보았을 것이고 요걸 이렇게 하고 요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 또 내려가서 이러한 가우스 분포에 의한 이러한 확률 즉 이런 확률 어느 정도 이 면적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컴퓨터상에서. 그런데 이러한 엑셀에서 이런 면적의 값을 이와 이 사이에 560점 중간에 넣고 평균이 딱 중간이 그죠? 평균이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노름 디스크에서 요거를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평균 500 표준 편차 140. 그럼 이제 여기다 요 함수에다 잡아 넣으면 되죠. 가기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값을 구했다. 그죠? 요렇게. 그럼 여기에서 요 사이에 요까지는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까지는 빼줘야 되잖아. 무한대에서 요까지는. 그래서 요까지 빼주면 얼마냐면 요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95.7045. 요게 이제 퍼센타지로 바꾸면 95%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편차에 대한 공부였고요. 아주 간단하게 짧은 동영상 한 4분짜리 하나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한국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많이. 그래서 재밌게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너무 머리 안 아프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영문자를 했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한참. Standard deviation to know whether someone's behavior is normal or
extraordinary. Standard deviation, often calculated along with the mean of a data set, tells us how spread out the data is. It is used for data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and can be easily calculated using a graphing calculator or spreadsheet software, but it can also be calculated with a few math operations. We're going to use an example involving the number of vegetables 5 of our friends have in their fridges. They have 2, 3, 4, 7, and 9 vegetables. To calculate the standard deviation, the first step is to calculate the mean of the data set, denoted by x with a line over it, also called x bar. In this case, the mean would be 2 plus 3 plus 4 plus 7 plus 9, divided by 5, which equals 5. Our average friend has 5 vegetables in their fridge. The second step is to subtract the mean from each data point to find the differences. It's helpful to use a table like this. 2 minus 5 equals negative 3, 3 minus 5 equals negative 2, 4 minus 5 equals negative 1, 7 minus 5 equals 2, and 9 minus 5 equals 4. The third step is to square each difference. This makes all the differences positive so they don't cancel each other out, and it also magnifies larger differences and minimizes smaller differences. Negative 3 squared equals 9, negative 2 squared equals 4, negative 1 squared equals 1, 2 squared equals 4, and 4 squared equals 16. The fourth step is to calculate the mean of the squared differences. 9 plus 4 plus 1 plus 4 plus 16 divided by 5 equals 6.8. The final step is to take the square root. This counteracts the squaring we did earlier and allows the standard deviation to be expressed in the original units. The square root of 6.8 is about 2.6, and that's the standard deviation. We're done. The mean number of vegetables is 5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2.6 veggies. Knowing that about 2/3 of the data fall within on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assuming the data is normally distributed, we can say that about 2/3 of our friends have between 2.4 and 7.6 vegetables in their fridges. To recap, these are the 5 steps for calculating standard deviation. Calculate the mean, subtract the mean from each data point, square each difference, calculate the mean of the squared differences, and take the square root. Using symbols, the equation for calculating standard deviation looks like this. Lowercase sigma stands for standard deviation of a population. Uppercase sigma tells us to calculate the sum for each instance. X is each data point, X bar is the mean of the data points, and N is the number of data points. Keep in mind that there is a similar formula that divides by N minus 1. That formula is used when you only have data for a sample of the population. Hope this was helpful. See you next time. 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자료인데요. 이러한 어떤 여기 보기에는 좀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 과목의 가장 핵심은 이런 스프레드시트를 이런 복잡한 게 있으면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자기가 직접 쳐넣어보고 여기에 대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신문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표준 편차냐 또는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차는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여러분 요즘 통계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유심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런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들어봤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일날 한두 개 정도 업로딩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 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한다고 그때 아마 보강을 해야 될 건데 아무튼
다음 주 봅시다. 다음 주 18일이네요. 그죠? 다음 주 19일이네요. 그죠?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들 해서 종강을 하는 걸로 다음 주가 2개를 더 올리고, 아마 모지라면은 여러분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조금 더 이제 그냥 간단한 소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어떤 스토리 같은 거를 가지고 화면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한 3, 40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26일 금요일에 친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6월 7일 초점이나 그때쯤 하는 걸로 생각합시다. 자, 오늘 수업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